영화 재심은 제가 진행했던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발생했던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죠.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라는 곳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된 채로 발견됐죠. 그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당시에 15살 소년이 징역 10년 받았습니다. 15살 아이가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정말 불쌍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살인범으로 몰렸고 징역 10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복역하던 중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익산 옆동인 군산경찰서에 접수가 됐고요. 군산경찰서에서 제보를 받으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 황상만 반장이죠. 이분이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할까 말까 고민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법원이 확정한 범인이 복역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일개 형사가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황상만 반장은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던 이 15살 아이가 불쌍했다고 합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있는 이 15살 아이가 불쌍하잖아요. 형사이기 전에 나도 자식을 둔 부모인데 괴로웠다. 양심상 절대로 넘어갈 수 없었지. 이걸 모른 척하면 내가 평생 후회할 거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감정 때문에 재수사를 결심하게 됐고 1년 동안 자기 사비 들여서 재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빛을 보지 못했죠. 하지만 황상만 반장이 1년 동안 진행한 재수사의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결과물을 갖고 10수년이 지나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고 이 사건은 2016년에 무죄 판결로 끝이 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건도 결국 사람이 한 일이거든요. 이분이 재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재수사의 결과물이 남아있을 리가 없는 것이고 그 재수사의 결과물이 없었다면 재심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영화 재심이 만들어질 리가 없어요. 황 반장님이 재수사를 결심할 당시의 마음가짐에 어떤 특별함이 들어있습니까? 투철한 어떤 사명감이나 정의감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불쌍하잖아요. 나도 자식을 둔 부모고 인간이다. 이거 내버려두면 죽을 때 후회할 것 같다. 아, 그래. 아주 사명감, 정의감이 이런 어떤 의미 있는 실천의 힘이라고 보기는 어렵구나. 보편적인 감정이구나. 보편적인 감정이 실천의 힘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해봐요. 이 보편적인 감정은 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고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실천을 멀게만 느낄 게 아니라 얼마든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장면은 그 진범이 그러니까 약촌오거리 사건에서 15살 소년이 징역 10년을 복역했는데 그 사건의 실제 진범이 체포돼서 압송되는 장면입니다.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던 날 진범이 용인에서 체포됐거든요. 그래서 이 진범은 징역 15년을 받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근데 이 진범이 처벌되지 않을 뻔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거든요. 그런데 이 공소시효 폐지 법률은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발생했던 사건은 공소시효가 15년이었습니다. 2000년 8월 10일에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2015년 8월 9일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까지 이 사건의 재심은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범을 처벌케 해야 되는데 진범이 처벌받아야 되는데 저의 불안감을 잠재워 주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누구냐? 안타까운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분이거든요. 1999년 5월 6살 태환이가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 쓴 채로 이렇게 뒤집어 썼습니다. 이렇게 온몸이 붕대에 감긴 채로 49일 동안 투병하다가 사망했습니다. 황산을 뿌린 테러, 살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를 죽인 범인을 잡지 못한 채로 공소시효 15년이 다 끝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해달라. 내 아들을 죽인 범인을 잡아달라. 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운동을 했고요. 이 어머니의 노력 덕분에 2015년 7월 말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약촌오거리 사건 공소시효를 불과 10여일 남겨놓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버렸고, 그 형사소송법 개정 덕분에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은 징역 15년을 받게 된 겁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바람에 각 지방경찰청에 미제사건 전담팀이 생겼습니다. 미제사건 전담팀이 생겨서 이런 어떤 그런 미제사건을 살펴볼 역량이 생겼던 것이고, 그리고 미제사건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살인의 추억 등으로 크게 공론화가 됐던 화성사건 증거물이 남아있는, 한번 우리가 이거 DNA 검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춘재는 화성 인근에서 12건의 살인을 저질렀죠. 그리고 또 청주에서 처제까지 포함해서 3건을 살인했습니다. 총 15건의 살인을 저질렀고, 성폭행 사건, 미수를 포함해서 34건을 저질렀습니다. 이춘재가 저지른 사건 중에서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윤석열 씨. 윤석열 씨는 1989년에 범인으로 몰려서 복역을 시작했고 2009년에 풀려났습니다. 20년 21일 복역했습니다. 이분이 재심을 청구하던 날 이렇게 소감을 밝힙니다. 교도소를 나왔는데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장기수들은 이렇게 가족관계나 친족관계가 다 끊어진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복역을 하면서 찾아가지도 않게 되고, 가족들이. 그리고 출소 후에 누가 따뜻하게 받아주겠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었다. 그리고 이분은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뷰티풀 라이프 나호견 원장님이 저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뷰티풀 라이프는 어떤 곳이냐면 출소자 쉼터입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곳이죠. 나호견 수녀님이 원장님입니다. 이분이 돌봐주셨다. 그리고 박종덕 교도관은 인간적으로 저를 대해 주셨다. 상담도 잘해줬고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셨다. 정교위원님도 한 달에 만남을 주시고, 한 달에 한 번 만남을 주시고, 힘들고 외로울 때 많은 것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집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강간 살해한 사건입니다. 아주 흉악한 범죄죠. 이 윤석열 씨가 잡혔을 때만 해도 다들 윤석열 씨를 범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강간 살해한 그냥 흉악범으로 그냥 낙인을 찍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도소 내에서도 이 사람을 갖다가 따돌림했겠죠. 함부로 대했겠죠. 곁을 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박종덕 교도관, 이 교도관님이 나의 억울함을 믿어줬고 나를 인간적으로 대해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박종덕 교도관이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단순히 사람을 감시하고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만 하는 직업 아닙니다.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는 응급 구조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병세가 중해서 병원으로 옮길 때는, 그래서 똥오줌을 받아야 될 때는 그 간병인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안에서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그 사건 사고를 조사하는 조사관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출소자가 갈 곳 없을 때는 그 갈 곳을 알아봐주는 복지사 역할도 하기도 한다. 한 사람의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이 또 한 사람을 살렸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되고 있는 그 교도관 직업의 어떤 그 여러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도관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런 이해가 수많은 교도관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분은 나호견 원장님입니다. 나호견 수녀님입니다. 호견,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태몽에서 호랑이를 봤다고 해서 호견이라고 합니다. 나호견 수녀님. 이분이 이제 출소자들 돌보는 쉼터 개념이죠.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재심 청구할 때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녀 형제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분입니다. 올겨울 얼어 죽지 않겠네. 아니 여름 거요. 여름 거요? 저거는 네가 그 침대 그게 있다며. 예. 거기 위에다 깔고 요거 비계고 이불이고. 뭐 생일을 아유, 또 미안하게 또 에이, 또 우리가 그런 사이 아닙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고 했었거든요. 사실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죄도 미워하고 사람도 미워하는 것 같아요. 사람도 경계하고요.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되고 끝까지 나오게끔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출소에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는 좀 더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은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길래 그냥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억압이나 차별은 오히려 사회에 대한 어떤 적개심으로 이어지고 끝없는 불안, 위험 요소로서 계속 연결되고 이어진다. 관용과 또는 돌봄이라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어머님께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재심 청구하던 날. 어머님은 저에게 모든 것에 희망을 주셨고 저를 인간답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3살 때 열병을 앓았거든요. 열병을 앓고 이제 소아마비 장애를 갖게 됐던 겁니다.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늘 엄마는 인간답게 살라고 했나 봅니다. 인간답게 살아라. 남들과 똑같이 살아라. 이 엄마는 이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다닐 때 교통사고로 사망했거든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그때부터 노숙도 하고 그렇게 이제 거지처럼 살았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장애가 있었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을 배워야지 먹고 살 수 있어서 그 당시에 농기구 수리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했던 겁니다. 저는 어머님을 무척 존경합니다. 어머님은 저의 아픈 다리 재활에 더욱 신경을 써주셨고 남들처럼 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활에 신경을 써주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머니는 백방으로 자식의 다리를 고치려고 애를 쓰셨죠. 전국 용하다는 데는 다 쫓아다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는 이 아들의 기억 속에 어머니는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절대 업어주거나 안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넘어져도 혼자 일어서게끔 했다고 해요. 소아마비는 점점 다리가 굳어가는 병이거든요. 이분 무슨 얘기 하시냐? 어머니가 업어주거나 안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걷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걸 또 재활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재활에 신경을 써주셔서 내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 않고 아픈 다리긴 하지만 절름거리며 걷긴 하지만 2발로 지금 걷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장면은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아우, 장갑 끼고 왔어야 되는데. 와, 묘가 가면가 좁아지네. 지금은 이제 운전면허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면허 학교 가면 가장 먼저 안성에 있는 엄마 산소에 가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 2월 4일에 30여 년 전에 발생했던 살인사건의 재심 선고 공판이 있었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낙동강변 살인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두 분의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고 그 여성을 죽인 범인은 현장에 함께 있던 남자 같아요. 여성과 함께 있던 남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성이 현장을 빠져나와서 내가 사람 죽였다라고 자백한 게 아니라 2명의 개환이 습격을 했고 여성은 죽고 본인은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거짓말 때문에 이 사건이 미제 사건이 돼버렸고 한 2년 가까이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로 흘러갔던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런 살인 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경찰에게 특진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화성 사건에서도 특진 5명이 했습니다. 그 무고한 시민 2사람을 잡게 됐고 그분들을 물고문했습니다.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수건을 뒤집어 씌우고 주전자로 물 부었거든요. 그 물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자백을 했고 그 자백 때문에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21년 5개월 20일 7,800일 넘게 옥살이 하셨고요. 2013년에 출소했습니다. 올해 2월에 이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한 두 분 중에 한 분은 시각장애 1급 장애인입니다. 앞이 잘 안 보이세요. 망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시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사건 기록을 보고 싶을 때는 확대경을 이용해야 되는데 확대경으로 환자 보는 것도 사실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전자파가 많이 나와서 눈이 쉬 피로해지고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사건 기록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분의 재심 과정에서는 이분의 이 시각장애인의 어머니가 남긴 기록이 있어서 재심이 수월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재심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사건 기록이 폐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기록도 20년 이상 보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이 기록도 전산상 저희가 재심을 청구할 당시 전산상으로는 폐기된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본 기록 없이 재심을 준비했는데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분의 어머니가 유품으로 기록을 남겨놨기 때문이었습니다. 2003년경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면서 자식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모아놨던 이 기록을 유품으로 남기셨고 돌아가실 때 유언은 내가 죽어서라도 내 자식 억울함 밝히겠다는 게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2013년에 출소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후죠. 출소했고 어머니가 남기신 이 유품을 들고 저를 찾아왔던 거거든요. 이 유품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재심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1991년 9월경 사진인데 2달 뒤 경찰서에 끌려갔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 2달 전에 2살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인데 이 2살 아이가 출소 후에 24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게 이런 말씀하세요. 지금도 손녀들을 안고 있으면 그냥 내 딸을 안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엄마 사진입니다. 엄마 사진, 이 왼쪽 사진은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이고 오른쪽 사진은 출소 후에 엄마가 모셔져 있는 납골함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엄마 얼굴을 보고 싶어도 이분 눈으로는 그 엄마의 눈이나 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억울한 시간을 보내고 또 경찰의 고문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고 잃어버린 시간이 7,800일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고문한 경찰도 한 가정의 부모일 거고 아들일 거고 그래서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잘하길 빈다고 하면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당일날 이렇게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늘 그냥 집에 있을 때는 라디오만 듣고 살았는데 최근에는 아이폰을 배웠고요. 아이폰을 통해서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시작했고요. 또 페이스북 친구인 또 같은 시각장애인 담벼락을 방문해가지고 우리는
눈은 잘 안 보여도 마음의 눈을 갖고 있지 않냐, 우리 화이팅 하자라고 격려의 글도 남겨놨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진행했던 재심 사건 당사자죠. 3대 나라 슈퍼 사건이라고요. 1999년 2월에 발생했던 강도 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의 재심 무죄 판결도 2016년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1999년 2월에 전북 안주 삼내에 있는 한 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강도들은 부부가 잠을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서 현금과 폐물을 훔쳤고요. 또 옆방에 잠을 자고 있던 할머니 방에,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할머니를 제압했고, 그 제압하는 과정에서 입을 잘못 틀어막았던 것 같아요. 결국 할머니가 질축사했습니다. 현장에서. 강도 치사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 사건의 범인을, 진범을 잡은 게 아니라 이렇게 동네에서 못 배우고 가난했던, 그리고 또 지적장애가 이제 두 분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렸고 그들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았던 겁니다. 이들이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출소했는데, 이 사건은 이제 진범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범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내가 진범이다라고 고백을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는 저한테 인생을 정식으로 한 건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갖다가 만든다는 게 당사자 입장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있었는지가 제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어찌 보면 이 사건의 마지막 기회거든요. 사모님, 이쪽 오십시오. 잠깐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뭐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도 물론 어렵게 왔지만 이분도 어렵게 오셨죠. 그냥 다 내려놓으시게요. 서로. 네. 저도 좀 많이 내려놓을 거니까. 고맙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현장에 있던 사건 현장에 있던 분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러 온 남자는 당시에 새벽에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아주머니에게 흉기를 들이대면서 협박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아주머니가 협박을 받을 때 방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남편이 있었고 5살짜리 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이 아주머니가 가장 걱정했던 상황은 5살짜리 아이가 깨서 울기라도 하면 정말 큰 불상사가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둠을 더듬어서 그 5살짜리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들은 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거죠. 이 아주머니는 그날 이후에 이제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밤길을 혼자 못 다니고 엘리베이터도 혼자 못 탔다고 해요. 그런데 그 트라우마의 원인 제공자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를 구하니까 손을 잡아줬잖아요. 무슨 돈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 피해자가 용서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건의 피해자이긴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억울한 옥살이한 사람의 재심을 진범이 돕는다고 하니 내가 또 진범을 용서할 명분이 또 충분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근데 정말 대단한 일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사건 피해자이긴 하지만 또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이 없었을 텐데라는 어떤 그런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범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진범을 용서하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용서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내려놓을 테니까 내려놓고 사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용서고 화해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너무 미워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너무 갈등 속에 살고 있고 대립하고 있고, 우리가 왜 이렇게 미워하고 살아야 될까?
요즘 그런 생각 좀 하거든요. 그 평생 정말 잔인한 어떤 고통을 안겨줬고 트라우마 속에 살게끔 만든 이 장본인을 만나가지고 손을 잡아주고 내려놓자고 하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자격이 있냐, 누군가를 혐오할 자격이 있냐, 증오할 자격이 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 좋아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 중에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을까 기억하시죠? 어떻습니까? 오늘 첫 번째 사건은 수원 노숙소녀 사건이었죠. 수원 노숙소녀 사건에서 선생님들, 속기사, 그리고 법의학자, 그리고 판사님, 신부님 이런 분들이 그 아이들과 노숙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촌오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범 잡은 형사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그 15살 소년에게 희망이었죠. 그리고 진범 잡은 형사의 그 용기는 우리에게 또 실천의 힘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화성 사건에서 교도관님과 또 출소자 시설을 운영했던 수녀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동강변 살인사건, 여기서는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이 잔인한 고문을 당했는데 그 고문 경찰들을 용서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사랑이 뭔지를 보여줬고 용서가 뭔지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화해가 뭔지를 보여줬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고 희망이 될 수 있고 용기가 될 수 있고 사랑이 될 수 있고 실천이 될 수 있고 여러 긍정적인 단어를 다 집어넣으면 다 가능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한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의 실천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의 실천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어떤 노력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